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가 쓴 사람은 제각각이라는 책이 있다. 그리스어 제목은 에티코의 카락테레스다. 영어 캐릭터, 독일어 카락타의 어원이 된 단어로 직역하면 성격론이다.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사람의 성격은 왜 다른가? 똑같이 아테나이라는 폴리스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왜 이렇게나 성격이 다른가 하는 문제를 최초로 다뤘다. 성격은 타고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아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성격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가 고찰할 때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들러의 관점이다. 성장한 조건이 거의 같은데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사람은 왜 신경증에 걸릴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기도 했다. 한 가족의 자녀들이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흔한 오해다.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순 없다. 예를 들면 첫째와 중간의 끼나이, 막내는 거의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도 좋을 만큼 다른 성격을 발달시킨다. 그러니 성격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부터 알아둬야 한다. 나아가 성격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성격을 선택하는 것이지 성격이 우리 자체는 아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하겠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면 컴퓨터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동작이 느려진 컴퓨터에 새로운 OS를 설치한 다음 가동시키면 전혀 다른 기계처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컴퓨터가 자기 자신이고 OS가 성격이다. 성격이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한다. 성격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격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과제에 돌입하려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마음의 일정한 표현 형식이다. 따라서 성격은 사회적 개념이다. 우린 성격에 관해 그 사람의 주변 세계와의 연관을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논할 수 있다. 아들러는 대인관계가 인생의 과제라고 말했다. 요컨대 성격이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임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일정한 표현 형식이며 그것이 곧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성격을 개인의 내적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뜻이다. 아들러는 타인, 그리고 주변 세계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는가 고려하지 않으면 누구의 성격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들러는 사람들이 성격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는 쉽게 화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들러는 성격을 어디까지나 대인관계 속에서 모여 배는 것으로 파악했다. 성격이 그 사람 고유의 내면적 성질, 다시 말해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적 개념이라는 의미다. 성격에는 목표가 있다. 이것도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적인 관점인데 사람의 성격은 어떤 목표로 향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성격을 선택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에 따라 설정된다. 살아가고 행위하고 자기의 입장을 찾아내는 방법은 반드시 목표 설정과 연결되어 있다. 일정한 목표가 염두에 없다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고 시작도 할 수 없다. 선 하나를 그릴 때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선을 그을 수 없다. 욕구가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선도 그을 수 없다. 즉,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앞을 미리 전망해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에도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다. 아들러가 어떤 행동에 관해서 왜라고 묻는다면 원인이 아니라 목표나 목적을 묻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그 원인에 대해 말하려 한다. 목표나 목적에 관한 질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유가 뭘까? 어떤 행동에 관한 목표나 목적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빵 먹을 때 배가 고파서라는 것은 원인이다. 문제는 배고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빵을 먹진 않는다는 것이다. 배고플 때 빵 먹는 행동은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복을 채운다는 목표를 향해 빵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코앞에 닥친 바로 앞에 있는 목표일 뿐이다. 빵을 먹는 진정한 목표는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배고프면 울기도 한다. 어른은 아이가 배고파서 빵을 찾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가 우는 목적은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도 잘 모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는지도 모른다. 아들러는 숨겨진 목표라고 말하는데 사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주위 어른들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 힘을 행사한 결과 빵이 나올 때도 있는 것이다. 본인은 무의식으로 한 행동이다. 이때 아들러가 말하는 무의식이란 옆에서 말하면 비로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라는 의미다. 과자가 먹고 싶다며 울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지 과자가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어른들을 움직여서 시종을 들게 하기 위한 행동임을 아이에게도 이해시켜야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안 울어도 돼. 그럼 어떡해? 말로 부탁하면 되지. 이런 대화를 나누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른은 아이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어른을 지배하려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어른들이 지배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무언가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면 아이의 행동은 바뀐다. 아들러는 인간의 숨겨진 목표에 관해 3가지 유형을 들었다. 하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우월성, 다음은 다른 사람보다 힘을 더 갖고 싶어하는 권력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정복욕.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3가지의 숨겨진 목표다. 아들러는 행동이 이처럼 숨겨진 목표에 의해 확정되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격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들러는 성격 또한 인간이 대인관계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격 특징은 인간의 운동선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선이란 설정한 목표를 향해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코스라는 의미다. 라이프 스타일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바로 그 라이프 스타일, 운동선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성격이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반면 몹시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에 대해 아들러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게으른 이유는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게으른 성격을 선택한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란 말은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만약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틀림없이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변명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간섭이 심한 부모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할지도 모른다. 부모가 그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가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매우 비뚤어진 방법이긴 하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주목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게으름이라는 성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목받고 싶다는 목표, 즉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성격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성격의 정의를 살펴보자. 성격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주변 세계, 동료, 대체로 공동체와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려준다. 주변 세계, 동료, 대체로 공동체와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성격이다. 알려준다는 말은 라이프 스타일을 행동으로 밖에 드러낸다는 말이다. 아들러는 무심코 동료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주변 사람이 나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며 멍청이 있다가는 나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동료가 아니라 적으로 여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주변인을 필요하면 나를 도와줄 동료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며 끊임없이 불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이를 하지 않는다. 자연스레 소극적인 성격이 몸에 뵐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먼저 있고 뒤이어 자기나 주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성격이라는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택하진 않는다. 그렇기에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은 한 가지, 본인의 결심이다. 그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명히 다양할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요인은 유전적 영향이다. 그러나 아들러는 유전자를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 유전적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유전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라이프 스타일, 즉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선택된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바꿀 순 없다. 인간은 보통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쉽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부터 끊어내야 한다.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입으로는 나를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노력하지 않을 때 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싶지 않은 거네요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결심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싶은지 알아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좋을지 모른다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권유할까? 아마 공동체 의식에 뿌리내린 라이프 스타일일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 결속된 상태를 가리킨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타인을 동료가 아닌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도 적이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 속에 있다는 의미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 특히 대인관계는 까다로워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의 고민이다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일이나 공부도 몰두해야 할 인생의 과제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과제를 앞에 두고 많든 적든 거리를 두려고 한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었다가 상처 입거나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때 자주 내세우는 이유가 성격이다. 소극적이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서툴다고 말하고 게으른 성격이라 좀처럼 일을 시작할 수 없다며 도망치려 한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삶의 기쁨과 행복도 대인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과제에 돌입했으나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생에는 두려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도망치지 말고 과제와 직면하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인생은 반드시 바뀔 것이다. 기시미 이치로 저자의 아들러 성격 상담소라는 책이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널리 알린 분이죠. 이번 책도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성격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 맞는 예시가 있어서 이해가 갔어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자기 자신이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성격인 거예요. 사실 많은 책들에서 본성을 거스르면 못 산다, 힘들다, 생긴 대로 살아라, 어차피 노력해봐야 다시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아서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노력, 이 루틴, 그리고 좀 괴롭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억지로 운동도 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해지려고 명상도 하고 이것저것 막 도움이 되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또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인생이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사람들이랑 불필요한 싸움도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뭔가 시비를 걸거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보이잖아요. 약간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시비를 거는데 주인공이 바로 알아채고 좀 멋있는 말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무마되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저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도 사실은 뭐 누가 뭐뭐 해서 내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꼭 난동이 아니어도 그냥 뭔가 미묘한 그 주변 친구나 이렇게 가족들이 저런 식의 화법을 쓸 때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는지 잘 생각해서 불필요한 말싸움, 그것도 사실
뭔가 사건 자체보다 말로 말싸움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겠다. 성격이 운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성격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이 운이구나. 집을 치우고 잘 정리하고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이런 것도 내 성격과 운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또 한번 미니멀리즘의 힘을 또 느꼈어요. 성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이왕이면 좋은 걸 선택하자. 아무것도 못 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드라마도 봤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봤고 좋은 게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나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 이렇게 한 학년이 바뀌면서 반이 완전히 바뀌면 새로운 반에서 다른 성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도 나의 좋은 면을 끌어내는 사람들 가득가득 차면 좋겠죠. 아들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룹에 머물기. 이것도 삶을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